추석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에 이슈가 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돈의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슈토크 고정 패널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이자 경남 지식연대 사무총장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또 경남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지내셨던 안소동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 상반기 가장 큰 돈의 이슈 중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경남에 미친 파장과 돈의 지자체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현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앉으면 나오는 얘기가 뭐 조국 장관 얘기, 또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일본이 자기 나라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자기 나라의 안보나 기술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허가가 자유롭던 국가를 이제 화이트리스트 내지는 백색 국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돼 있죠. 네. 일본이. 그래서 지난달에 2일에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나라에서 규제하는 나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일본이. 그래서 8월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그 규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로, 뭐 이제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대응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경남도 의회에서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예. 그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맞습니다. 방사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문제를 입법하겠다 해서 네.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뭐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이제 그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는데, 이번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추진된다면은 그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에 아마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우리 그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사능 오염물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안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 수치 제어반의 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저희가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국내 전체로 보면 큰 영향은 조금 없는 것 같죠? 일단 이번 그 백색국가 재사태에서 지금 2달이 지났지만 큰 영향을 미친 건 이제 감지되지가 않았고요. 네. 하지만 아직 이제 예단하기는 힘든데, 방금 말씀하신 수치 제어반 같은 경우는 창원에 조금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수치 제어반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공작 기계를 만들 때 부품을 가공하거나 할 때 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기계 수치 제어반이 독일제 노후한 게 있고 한데,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고,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또 그 수치 제어반을 만드는 기술이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치 제어반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이 상당 부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 힘든.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치 제어반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상남도 특히 창원시 제조업에도 네.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이 세 개 제품에 대해서 제어를 가했잖아요. 네. 그 결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중된 그 소재들인데, 그 결국은 그걸 만드는 반도체나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치 제어반이 그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가고 중요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그 세 개 품목이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불화수소, 이렇게 일단 세 개인데, 네. 이걸 그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네.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네,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단기 국산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네.
그리고 불화수소는 상당 부분 국산화가 가능한 것.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LG에서도 거의 이제 국산화 가까이 왔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실생 생산까지 2년 내외가 소요되는 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표면에 이렇게 뿌려준 평탄화 작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산화 가능성이나 시기를 예측 불가한 게 포토 리지스트입니다. 세 개 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네.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그 100대 전략 품목을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하겠다 해서 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 이르다. 그래서인지 도내 각 지자체는 계속해서 뭐 기술 개발이나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본의 규제로 이제 뭐 우리가 줄여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죠. 경남에 이제 뭐 도나 시군별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그 일본이 제재 조치가 내린 상황이 네. 어떠한 상황인지 또 상황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저는 이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내린 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어떤 세계의 그 소재 부품 장비의 그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 체계를 전부 다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기술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 전쟁의 패권을 일본이 다시금 확인을 시켜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천 소재 분야 기술을 일본은 우리보다도 100년 앞서서 인재를 육성하고 길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타격이 크고 특히 창원 이제 뭐 고성이나 밀양시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좀 타격이 많은 도시는 역시 창원시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작 기계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체 공작 기계의 생산량이 창원공단에서 70%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공작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부품이 CNC 컨트롤러의 부분이죠. 네. 이거는 98%를 전부 일본 산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창원의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방송 시간상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뭐 대응책이나 시군별 대응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 정부나 지자체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국가나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개런티한다는 이런 강력한 대책을 좀 저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좀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 감정 조장 이런 거는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초기 반응 이제 반일 감정이 극화되던 데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아베 정권으로 이렇게 맞춤형 대응을 좀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매 운동도 보면 여행, 차량, 그다음에 일부 그 편의점이라든지 일부 제품, 의류 등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시 이렇게 불매 운동의 강도도 다시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경남 지식연대라는 모임에서도 처음에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네. 규탄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미 한 달 반 전이고 얼마 전에 한 10일 전에 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중을 같이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싶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자 해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아베 내각 경제 제재에 대한 대토론회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뭐 간단히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사줄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은 꽤 높은 수준의 기술을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 내에 칸막이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데를 끊었을 때 그리고 그 우리 공장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바뀌었을 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게 있고 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정부의 어떤 대처인데 그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들을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라에서 한꺼번에 국제인증원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는데 네.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인증원에 등록되는 이제 횟수가 낮다든지 이런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정부와 도에 저희가 이제 전달을 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실질적인 노력들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산업체 그리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순히 규탄하던 걸 넘어서 네.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많이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바뀌고 있는 걸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죠. 우려와 기대 속에서 마산 로봇랜드가 공식 개장을 했습니다. 이미 마산 로봇랜드를 찾은 지역민들에게선 생각보다 좋다, 반대로 개선점이 보인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좋은 점과 반대점 중에 공감 가는 부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선 이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좀 안 좋았던 점이 첫 번째 요금인데 네. 요금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42,000원 어른이 그리고 아이가 뭐 38,000원인데 예. 거기서 이제 조금 혜택을 준다고 한 게 창원 시민은 30% 할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구산면민은 50% 할인.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요금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다른 어떤 놀이동산 이런 것처럼 그냥 입장료만 받고 구경을 하고 또 거기서 놀이기구를 탈 사람만 타게 하는 선택적 입장제를 해달라 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었고 입장료 문제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좋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반 놀이시설하고 다르게 공공시설과 민간 놀이시설이 따로 있어서 네. 공공시설에서는 우리 과학관 체험하듯이 실제 우리 창원 산단에서 쓰고 있는 로봇 그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네. 실제 적용 가능한 그 로봇들이 전시가 돼서 학습 효과가 되게 컸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계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측면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그 마산 로봇랜드가 놀이공원으로 출발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R&D와 그다음에 조금 전에 테스트베드 네. 그 로봇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곳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민들이 말했던 공공 부분 전시 체험 시설에 대한 장점에 안주하지 말고 네. 그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계속 여기서 전시를 해주고 네. 결국에는 그러려면 R&D를 개발하는 회사나 업체들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놀이 시설들의 색이 너무 색바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처럼 관광적인 부분 외에도 로봇의 메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는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경제 로봇 산업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산업들인데 뭐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세계 경제의 패권이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의 메카를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로봇랜드는 경남 창원에 있지만은 경남을 상대로 하는 좁은 시각을 저는 먼저 탈피하고 시야를 좀 멀리 넓혀서 세계와 경쟁한다. 또 세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로봇을 경쟁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네. 그 메카로서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개장식에서 김경치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경남은 로봇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실제 경남에는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라든지 산업의 그 어떤 입지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대구 경북보다도 못하고 수도권은 뭐 너무나 이제 멀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개장을 했지만은 로봇랜드의 중심은 R&D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향서만 제출했지 실제 목표는 26개지만 지금 입주한 기업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인력 풀도 지금 경남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봇 관련 인재들을 이번 로봇랜드 개장을 계기로 저는 경남 도내 유치원생부터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경남도 차원의 어떤 그 인재 육성 쪽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이순신 동상 건립 추진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 계속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 반대 의견들이 이 찬반 의견이 너무 엇갈리니까 허성무 창원시장이 그냥 완전히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는 네. 블로거들이랑 시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 솔라타워 28층에서 시민들과 이순신 타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성무 시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토론은 자유롭게 펼쳐졌습니다. 찬반 여론이 다양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해가 군항 이미지가 너무 찬성 의견은 네. 진해가 군항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강력한 그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순신이 가장 좋고 네. 그 다음에 진해의 어떤 여러 지형상 그렇게 아주 강력하고 큰 랜드마크를 세웠을 경우에 바다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창진이 통합할 때 창원은 시청사를 가져가지고 마산은 새로 만든 야구장을 가져갔는데 진해 해준 게 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찬성 쪽에서 나왔고 네. 근데 반대쪽은 대형 토건 산업으로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구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 SOC 주민들한테 해주면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꼭 관광에 집착하느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기존의 진해의 수탁에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그 돈을 써달라 이런 의견들이 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허 시장 답변은 우선 이제 그리고 또 실현 가능하냐 과연 이게 그래서 이제 허성무 시장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을 하면 조금 이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네.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하고 이제 마찰에 있는 비행 안전 구역에 관한 것들은 정확한 측량 이후에 비행 안전구역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와중에 또 재밌는 일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통영시에서 어젠가 그제예요. 300억을 들여서 이순신 타워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걸 용역을 진행 중인 게 확인이 됐고 네. 통영시에서 공식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다가 또 통영시도 비슷하게 남망산에다 200억 들여서 집 라인을 하겠다. 그것 동시에 지금 그게 돌아가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거제 시장이 이번 저번 선거 때 초대형 그게 뭐 1,000억 규모였는데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또 이제 여론이 좀 시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예, 통영에서까지 이순신 타워를 만들겠다고 나섰으면 반대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건립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이 방송에서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의 의지라고 보겠죠.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의지가 강하다면은 네. 추진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이 동상 건립은 결국은 그 창원시장이 키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세 가지를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독창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과연 그 통영이나 그제 우리나라의 9개 지역에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광화문부터 해서. 네. 근데 여기하고 차별성이 뭔지. 네. 그다음에 이 동상을 지었을 때 과연 그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지속 가능할지, 지속 가능성. 네.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냉철하게 좀 따져만 본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문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개월간 경남의 곳곳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19년 경남의 이슈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